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의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 리부트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주 동안은 목회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10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준비하는 저희 횃불재단에도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근본학기 종강 후에는 지난 첫 번째 주 강의부터 유튜브 횃불재단 TV에 매주 게시된다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 혹시 놓치셨던 강의를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횃불재단 TV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람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횃불재단은 초교파 선교재단으로서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건강한 신학적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특정 강의 내용이 저희 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팬데믹을 통해 언택트 비대면 문화는 이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것처럼 팬데믹이 앞당긴 언택트 이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삶의 곳곳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소위 뉴 노멀 시대 속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은 삶의 리부트라는 소주제로 4분의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금주엔 비대면 상황 속에서 목회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하고 계신 목회자님들에게 이런 질문은 정말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이런 큰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재정 관련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중에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능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강의는 많은 고민 끝에 준비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더 공부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소통의 단절이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에 반드시 성장되어야 될 부분을 다룹니다. 전 국민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생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시는 이의용 교수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소통의 달인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여러분, 목회자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회문화 소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대 교수를 역임했던 이의용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과정 내용은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리부트 이거죠. 그것을 저는 조금 더 풀어서 동굴에서 광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동굴, 광장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시동을 계속 걸어도 소용이 없죠. 시동 거는 게 이제 부트인데요. 그럴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 리부트해야 엔진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고 자동차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해결하고
리부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횃불회에서 여러 가지 그 리부트를 아마 이번에 강좌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소통이라는 부분,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리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결론은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동굴 안에 좀 갇혀 있다. 그 얘기죠. 또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너무 동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사회화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사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중주라는 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이죠. 이게 소통의 사중주인데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대안으로서 삼박자 왈츠 소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뉴 노멀 커뮤니케이션 시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회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회화라는 것은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뱃속이 동굴이잖아요. 그 동굴 안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요즘은 뭐 아빠는 조금 뒤에 만나고 간호사를 제일 먼저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같은 길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좀 동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 그리고 이제 남매 어쨌든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점점 그 범위를 확산시킵니다. 할머니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점점 사회 속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자기만의 동굴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사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 현재의 상태에 이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도 내고요. 그리고 몸짓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일 먼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몸짓을 하고 배가 고프면 막 울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 또는 자기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또 이해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점점 사회화가 발달되어 가고 또 발전되어 가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속도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동굴, 그 동굴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 그것만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집에서 마당으로 또 시장으로 학교로 이렇게 공간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또 생각이라는 것이 자기중심 세상, 나만의 세상에서 점점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도 중심을 함께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세상, 동굴에서 나 혼자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축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화 또는 교육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세상, I'm okay라는 그런 세상에서 You are okay 세상으로 가치관이 또 관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굴에서 광장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잘 사회화 과정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 우리 학교의 교육이라든지 가정 교육은 이런 부분이 다 죽어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요즘 학생들? 독서실에 가서 머리 이렇게 박고
거잖아요. 혼자. 사회화가 아닌 겁니다. 가장 사회화를 이루어야 될 그런 시기에 사회화를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또 학교에 여러 사회 속에서 오히려 자기 동굴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서 상당히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낯가림을 이렇게 하거든요. 늘 엄마 품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낯선 얼굴 보면 막 아이가 울고 힘들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들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마냥 즐거운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즐겁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죠. 내가 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노출되어야 되고 또 그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굴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냐면 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든지 출근해서 같은 공간에 있다든지 거기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늘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일을 매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일 하면서 사는 게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게 아주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다른 일, 안 하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광장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 사람들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그 소통이 잘 되느냐면요. 그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여러 문화를 겪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른 언어권에 가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쉽게 이렇게 융화가 되는데 늘 같은 공간에 오랫동안 사람들도 별로 만나지 않고 만나도 늘 반복적으로 만나고 일도 같은 일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다른 공간이나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문가, 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지휘자 아시겠죠? 누구신지. 오케스트라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음악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계적인 분이지만 사실은 그분도 이렇게 자기 동굴에서 갇혀 살 수밖에 없는 분이죠. 늘 하는 일이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고위 관리 이런 사람들 또 회사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인해 장벽에 갇혀 있거든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늘 자주 보는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들을 보면서 그 조직 전체의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현장에 안 가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이렇게 좀 변장을 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일반 서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학교, 학원밖에 안 다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늘 반복적이고 하는 일도 똑같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동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뭐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이런 고시들이 많이 있었고 또 변화되고 있지만 5년, 6년, 7년을 계속 심지어 어떤 분은 10년 가까이 그 고시 공부하느라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도 혼자 공부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화가 가능할까?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하고 소통을 잘 못합니다.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맞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그러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강사가 얘기해줘서 역시 내 생각이 맞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굳히는 거,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좀 부딪혀 오고 약간 마음이 불편하다. 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예? 쓴소리를 누가 해주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쓴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들은 사회화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늘 같은 활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실은 본인들만 모르지 다른 사람이 볼 땐 굉장한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그 개교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특히 그렇죠. 근데 반면에 선교사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은 거의 뭐 사업가 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능력도 있고 소통도 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동굴의 인사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드리면서 목사님이 자기 동창들하고 관계 다 끊고 친구들하고 다 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동창들하고 왜 관계를 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왜 안 만납니까? 동창회 왜 안 나갑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화제가 공통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자, 벌써 사회화가 점점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경험의 세계가 다르고 공통되는 부분이 좁으니까 뭐라 그럴까,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에 배경 지식 없죠? 흥미 없죠? 또 옆에서 술 마시죠? 술 안 마시니까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직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사가 다르고 특히 술 먹어야 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요?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은 자기 세계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고 또 저 사람 이야기할 때 나는 못 알아듣고 이야기가 겉도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사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요. 왜 안 합니까? 왜 상종을 안 합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약간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분은 스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이었어요. 참 대단히 섭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살짝 좀 받아주면 좋았는데 성경책을 가지런히 무릎에 놓고 자기 짐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또 마치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릴 것 같이 그렇게 본인을 취급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를 어느 글에서 제가 읽었어요. 뭐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함께 우리끼리니까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 거죠. 끊임없는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면요, 불편한 점이 있고 아주 편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회화가 되면요, 불편한 게 있고 막 스트레스가 와요. 아주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 굉장히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말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아주 무척 귀찮은 일이죠.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나하고 달라요. 굉장히 불편해. 왜? 나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말이죠. 나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혼자 살다가 자취하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하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숙을 해보면 신발을 놓는 위치 제각각이지, 그죠? 뭐 밥 먹고 치우는 방법 다르지,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뭐 옷 아무데나 걸지 않고 놓지, 모든 게 나하고 달라요.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켜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동굴에 있을 때 나 혼자 있으니까 복장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건 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날 가려야 돼요. 어느 부분은 나를 감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감출 것이냐, 이게 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내 어떤 소지품, 중요한 소지품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둘이서 하숙하다가 소지품이 없어져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해칠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동굴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동굴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유익한 점도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좋습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소통할 사람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첫째, 외롭지가 않아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한 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별로 필요 없는 걸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재활용품을 언제든지 꺼내 이렇게 놓도록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 살던 곳은 무슨 요일날 이렇게 하루를 정했는데 지금은 늘 재활용품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쓰지 않는 걸 다 내놔요. 그럼 평일에 지나가다가 거기 관심이 갑니다. 눈길이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건데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벌써 화분을 몇 개 가져왔는지 몰라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걸 내놓으면 잠시 후에 가보면 또 누군가 가져가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몰랐던 걸 알게 있어요. 책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도 들으면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즐겁죠. 행복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이게 불편하고 한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좋은 사람은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카페에서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맞거든요. 독서실에 가서 머리 박고 공부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OECD 중에서 다들 열린 공간에서 공부합니다. 같이 대화하고 독서실이 조용한 나라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도서관 같은 데가 조용한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도서관 가보면 막 와글와글 같은 책을 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합니다. 시장 바닥이 되는 거죠. 그게 공부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동굴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은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광장으로 나오고. 여러분은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는 이 네 가지가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따져보면 말하기, 쓰기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거고 듣기, 읽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표현을 내가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공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어떤 분은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달한 결과가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성찬식이 커뮤니온, 예, 이거 성찬식도 소통이란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소통이고, 그 관계라는 게 이게 다 소통이에요. 어쨌든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이렇게 전달받아서 결과는 뭐냐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가 나한테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저 사람한테도 같이 동시에 공유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이거는 소통의 근육이에요. 근육. 이 근육이 잘 돼야지 말하자면 광장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럿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광장 생활을 거부하는 거죠. 불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게 말하기를 통해서 나를 공개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듣기,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막 할 때 잘 들어보면요, 상대방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거기 그 사람에게 비친 내 모습도 엿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는 모르잖아요. 남에게 비친 내 모습이 그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살짝 비치는 걸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도 알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나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말하기가 있고 듣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는 말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은 말도 잘하고 남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반대 사람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말도 안 하고 남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자, 이 경우는 극단적인 겁니다.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첫 번째 있는 저 부분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맨 밑에 있는 이 반대 방향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뭔가요? 자기 말을 안 하고 남의 말만 들어요. 이게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간첩은 자기 얘기는 자기는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공개 안 하면서 남의 얘기만 다 수집하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뭐 하는 거야? 직업이 뭐야? 동창회 만났는데 말을 안 해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다 파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기는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 온갖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이 얘기 저 얘기를 종합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도하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 교인들을 샅샅이 출석도 다 불러요. 누구는 뭐 수요일 예배 안 나왔더라, 누구는 주일에 안 나왔더라, 다 파악합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 소식이 다 전달되는 그런 뉴스 메이커도 있죠. 이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듣질 않아요. 지금 제가 바로 이 유형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얘기는 듣지 않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이 사람은 광장형입니다. 그럼 저 정반대는 무슨 형인가요? 동굴형이죠. 동굴형. 여기는 간첩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뭘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모습을 아는데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게 뭐냐면 마네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장형, 동굴형, 간첩형, 마네킹형으로 유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하기와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광장형은 말하기를 통해서 자기 공개를 잘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들으면서 상대방 말 속에 표현 속에 담긴 내 모습도 살짝 그 엿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마네킹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기 잘하고 듣기 소홀이에요. 듣질 않으니까 남들은 다 나를 아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처럼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듣기만 잘하고 말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간첩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남들한테 숨겨요. 그러니까 소통의 한계가 옵니다.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을 사귀다가 오래 사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공개 한계를 항상 가져요. 교제를 하면서 자기를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이상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더 알고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가려버리니까 상대방이 지쳐요.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해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서서히 자기를 공개하다가 요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아팠다든지 무슨 자기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남에게 공개하기 싫은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낮춰라, 하나씩 꺼내서 얘기해라. 그게 싫으면 떠나면 어차피 떠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은 참 쉬운 것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동굴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이죠. 남에게 말 안 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규칙 안 지켜도 되고 그냥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남들에게 살짝 물어보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싫어요. 자기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 동굴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굴형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네킹형, 이런 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 또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 또 설교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문제점은 듣기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요. 듣는 게 약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들에게 비친 내 모습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 학생, 설교 이런 분들도 말하기 근육이 너무 약해져요.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은 이 말하기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극도로 취약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의 말씀만 믿고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 근육이 적절히 골고루 이렇게 발달돼야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노출이 돼야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을 노출해 상대방이 알 수 있고, 그래 관계가 생기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교인도 서로 노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요, 어느 선 정도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나머지는 노출을 시키잖아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고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KTX를 타고 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아주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일을 깎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서 참 친절해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건 전도니까 전도를 하려고 교회에 나가시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갑자기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어느 텔레비전 프로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 공동체 아닙니다. 아는 게 없어요. 릴레이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아니죠. 커뮤니티는 가족이 대표적인 커뮤니티거든요. 가족. 그것도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 커뮤니티죠.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티가 되려면 서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교인들은. 목사님은
교인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이 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개인정보를 다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어떤 기반, 이걸 서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을 서로 노출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럼 도시에 걸어가는 사람 100명하고 교인 100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중대형 규모의 교회에서 이게 관계가 가능할까? 이런 소통, 공동체 이런 것이 가능한가? 정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참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 좀 노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하나의 모델로 보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보고 싶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싶고, 또 있고, 또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모든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감춥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 알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교인들은 목회자의 삶을 좀 배우고 싶은 것이지, 목회자가 말씀하시는 내용 그걸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방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감추고 연예인처럼 이 강단이란 무대에서 말로만 많은 걸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잖아요. 자기 평상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괴로운 문제는 누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다 감춰요. 그리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쓴소리 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또 이런 말 듣기가 힘듭니다. 또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말보다 삶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My life is my message. 더 진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게 내 설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을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을 가리고 My word is my message가 돼버리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보다 교사의 삶과 가르치는 방식과 태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지만 강의할 때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고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지, 그걸 학생들을 기억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돼도 그걸 기억하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막 가르친 내용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의 기억을 살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한 얘기는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그분들이 보여줬던 행동들이 때로는 어두운 행동도 있고 밝은 행동도 있는데 그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왈츠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왈츠는 뭔가요? 음악이라는 건 2박자 계통하고 3박자 계통이 있어요. 2박자 계통은 4박자도 결국은 2박자로 다시 나뉘니까 2박자는 주로 행진곡, 3박자는 춤으로 이렇게 춤곡으로 쓰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왈츠인데요. 소통에도 2박자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2박자입니다. 제가 말하죠, 여러분 듣죠, 끝입니다. 가고 끝납니다. 가고 끝납니다. 보울링하고 똑같아요. 제가 핀을 향해서 던져서 쓰러뜨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저는 볼로 다시 던지는 거예요. 이런 한쪽은 던지고 한쪽은 받고 이것만 하는 것이 2박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3박자여야 된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들으신 다음에 저한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말하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 듣고 답하고가 있는데 이 답하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답하고라는 부분이 깨져버리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느낀 것을 저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나 이 온라인이랑 뭐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거기서도 말하고 끝이에요. 그럼 구태여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의미를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왈츠 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응답만을 요구하는 도박자 소통이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믿습니까? 아멘. 끝이에요. 그 중에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볼 방법이 없어요.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 못해요. 생각할 시간 주지 않아요. 답을 말해버려요. 질문, 이의제기가 있는데 막혀 있어요. 이런 소통 문화에서는 대학이나 이런 학교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건 뭐 우리 고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학문이 무슨 뜻입니까? 학, 배울 학, 문,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익히고 물어보는 게 학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교회 내부에서 다소 우리들끼리 비판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해주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될 것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교회 바깥으로 이것이 나가서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가 되고 법정으로 가고 지금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비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가 9%로 추락했습니다. 이 9%는요 정말 이건 대단한 충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성경 공부나 설교도 저는 궁금증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질문을 봉쇄하거든요. 묻지 마세요. 어느 아직 짧은 연륜에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하지 마세요. 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질문하고 주고받으면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왈츠 소통을 한다면 같이 배우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도 오래 신앙생활한 교인들한테 배울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사람도 오래 신앙생활한 분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서로 물으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이 사람은 그 얘기 100%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 시급히 가르쳐야 되고 저는 이제 교사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에서 모르면 모른다고라도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구들이 질문과 토론이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예요. 특히 여러 세대, 여러 전문 분야의 대표자들이 골고루 이렇게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뭐 저도 거기 해당되니까 말씀드린다면은 60대 중심의 당회가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다양화되는 디지털 세대의 어떤 생각과 의견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담을 수가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이걸 우리 교회에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뉴노멀 시대거든요. 뉴노멀에서도 커뮤니케이션도 뉴노멀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뉴노멀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의 기준이 이거를 기준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시각을 동경 시각을 쓰고 있잖아요. 표준 시각을. 북한이 얼마 전에 30분 이게 늦췄나요? 북한이 일본보다 30분 늦춰서 쓰고 있었죠. 그게 이제 그들에게 뉴노멀이죠. 지금도 아파트 평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젊은 분들은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얘기를 제곱미터로 얘기를 하잖아요. 몇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킬로그램, 관, 근으로 따지려 이게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측 통행, 좌측 통행도 지금 달라졌죠.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이 오른쪽에 가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옛날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 노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좌측 통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 통행하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이 노멀과 뉴노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과거에는 BC, AD로 이렇게 시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안 하죠.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그 정도로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도도히 흐르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도하게 몰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좀 급한 빠르기가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 코로나가 오면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특히 통신 분야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 삶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이제 횃불에서도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전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런 영어 없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언택트라는 말. 컨택을 자라서 언택트로 만들어요. 아마 사전에 새로 편입돼야 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면 소통이 안 되니까 언택트란 말을 쓰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비대면도 소통이거든요. 그랬을 때 컨택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비대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입과 코, 귀, 눈, 피부 접촉 이런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나와 바깥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표정을 더하잖아요. 몸짓을 더하고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면을 직접 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소통 방식인데 갑자기 이걸 딱 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막히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입이 막히니까 상대방의 귀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기분 나빠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마스크 하나가 나타나면서 소통이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거리 두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은 접촉을 못 한다는 거죠. 피부를 통해서 스킨십을 하고 교인들 만나서 악수를 하고 심지어는 포옹도 하고 그런 걸 일체 못해요. 대신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의심. 그래서 제가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 앞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요. 그럼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삐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예요. 뭐죠? 혹시 감염자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패러디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이것이 딱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남 자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교회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현재 상황을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 뉴노멀 소통 시대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라든지 유튜브, SNS 화상회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정착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장벽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활용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바이러스가 좀 퇴치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과거를 회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가 상당히 갈 겁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방식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목회 사역 전반에 온라인 소통 방식의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 공부 순모임 같은 거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쌍방 소통도 가능해지고 시간 전략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저도 성경 공부반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뭐 회사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한 8시쯤 시작하고 오고 교회로 모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온라인이. 그럼 앞으로 교회, 교사회나 당회, 그 재직회, 공동회의도 가능한 거예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회에 재직회 사람들 얼마 안 모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가 있기도 하죠. 사역에 가장 적절한 소통 수단을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정착하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마련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알면서 삶으로 신앙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알을 삶에 적용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소홀해 왔어요. 사역하고 집회하고 규모 키우는데 집중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죠.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인들에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십시오. 너무 많은 모임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이웃도 좀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가족들끼리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좀 여유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인들의 생활이 행복한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고 교인들의 신앙교육도 교회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갖고 조사도 좀 해보고 그쪽이 신앙의 무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네킹 유행인지 동굴 유형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조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단에 여러 교회들이 노예로 있지만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 있는 서로 다른 교단을 다 같은 교회로 본다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들이 좀 연합을 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촌장이 되어가지고 지역사회 봉사에 나섰으면 좋겠다.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뭔가 그 지역사회를 좀 잘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뭐 휴지 줍기 운동이라도 벌이고 주차 잘하기라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좀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를 우리 주파수에 맞추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거만한 선교 방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방식하고 맞지 않는다 봅니다. 예수님의 다이어를 우리 주파수에 맞추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 소통이다. 예배당이라는 동굴에서 나와서 사회로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회화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회하고 담쌓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다. 교회의 사회화가 정말 시급하고 특히 목회자, 사역자들의 사회화가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통 잘해야 된다. 삼박자왈츠 말하고 듣고 답하고라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 쓰자 살리자. 그리고 뉴노멀 시대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없앨 게 뭡니까? 줄일 건 뭐고 새로 시작할 건 뭐고 더 키우거나 늘릴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사의 대표로 섬기고 계신 장재창 대표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급격한 경제 변화에 대해 이해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라는 자문사를 섬기고 있는 장재창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제목에서 보실 수 있으신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특히 금융시장 관련된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 내용에서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으셨으면 해서 잠깐 시간 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서 일을 해왔고요. 예, 투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이제 금융시장 관련된 특별히 이제 고객들에게 금융자산 관리 관련된 일들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PB로서 오랫동안 일했고 증권사의 이제 시험장 뭐 이런 것들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고객들에게 법인 개인 고객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 자문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세상은 이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그다음에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타임즈라든지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될 정도로 뭔가 리셋된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그게 이미 상당한 그 모습들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자각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이제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그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전의 세상에서는 금융에서는 이제 크게 세계화, 도시화, 금융화라고 하는 게 설명하기 제일 좋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제 이게 금융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주식시장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 있다 보니 기업들의 어떤 모습들이 좀 중심이 되는데 세계화라는 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교역하고 이제 서로의 그런 어떤 자원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시대였다면 그래서 뭐 하루면은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였다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거를 서로 닫아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서로 교역하고 뭔가 서로 교환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반대가 된 것 같고 그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리쇼어링이라는 말도 있고 이건 이제 사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지금 세상을 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큰 화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제 세계화라는 흐름으로 갔다면 지금은 각자 닫아 걸고 각자 국가 안에다가 어떤 그 밸류체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제 그저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셔서 한미 그 정상회담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미국 내에다가 그 반도체 생산 공정 제작부터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거를 다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건 세계화하고는 반대죠. 세계화는 사실 중국에 공장이 있고 한국에서 또 그 제품을 받아서 또 뭔가 처리를 하고 완제품 미국으로 들어가고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지금까지 일반적이었다면 그거를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생산 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는 거 이거 세계화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좀 전에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드렸지만 미국 내에다가 이 설계부터 제조 이 모든 공정을 다 미국 내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 간의 그 교육이 아니라 닫아 거는 쪽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리쇼어링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큰 흐름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한번 전에보다 좀 그런 게 달라졌구나.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도시화라고 해서 다 도시에 모여서 정말 그 뉴욕이라든지 한국도 이제 그 서울에 뭐 강남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모여들었다면 코로나가 어떤 걸 가져왔냐면 모이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가장 유명한 그 용어가 재택이죠, 재택.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전 국민의 40% 이상이 이미 백신을 접종을 받았고 7월이면 2차까지 해서 항체 형성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생활이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가는 대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을 그냥 그대로 채택하겠다. 그래서 50% 이상 재택을 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미국의 중고차 판매와 그다음에 교외 주택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심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택할 수 있으니까 교외에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갑자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차가 이제 부족할 정도 판매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된 뒤에도 아마 그대로 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생활 패턴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뭔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요즘 뭐 그 가상세계 이런 거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대로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은 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금융화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의 10배가 넘는 크기 그래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실물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금융시장이라고 말하는 주식시장 뭐 이런 시장이 떨어지면 실물시장도 똑같이 경기가 나빠지고 실제로 안 좋아지는 그 거꾸로 실물시장이 금융시장을 끌어가는 게 아닌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모두 사실 금융시장보다는 실물의 어떤 그 고용이라든지 실물의 어떤 그런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전 세계 정부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금융시장의 통화 정책이라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는 국가 정책을 사용해서 이제 실물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고용을 살리려고 하는 흐름이 전 세계에 똑같이 나타나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실물시장 중심의 그런 시장으로 이제 금융시장으로 변해가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중심에 이제 재정정책이란 것들이 잘 잡고 있는데 이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이 재정정책이 앞서 있는 시대는 과거 1930년대나 40년대 이럴 때인데 그때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큰 정부라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금융이라든지 실물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를 자리 잡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뭘 하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세금을 미국이 증세를 요즘 하는데 증세를 하려고 하면 저항이 많아서 잘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고용을 살리고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세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재난지원금 같은 걸 강제로 주려고 할 때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역적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큰 정부가 돼 있는 게 전 세계 흐름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요.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금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계를 금융을 이끌어가거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G2라고 말하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미국이 한국의 삼성전자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왜 꼭 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왔나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습은 미국 내에다가 중국이 지금 다 따라잡아온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기술들의 그런 산업을 고스란히 미국에다 그대로 다 완성하겠다. 왜? 미국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패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용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번에 삼성전자 SK 뭐 이런 데들이 4개 그룹이 가서 약속한 돈만 해도 작년도 저희 예산의 4분의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전체 예산 말고 이 기업들이 자신에게 투자했던 그 기업 투자의 4분의 1을 미국에다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고용이죠. 다 일자리들입니다. 결국 목표로 하는 건 기술이라는 어떤 그런 빌미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기네 안에 중산층을 살리려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정책이 시작됐고 이걸 저희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의 자국 내 기업은 해외 나가서 일 벌이지 마라.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들어와라 라는 뜻으로 리쇼어링을 쓰는데 이건 아마 커다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나라 중국과 미국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 흐름이 뭔가라고 봤을 때 예전에는 서로 전쟁을 관세로 했다면 그 다음엔 기술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일자리를 놓고 자국 내에다가 이 모든 생산시설을 다 완성하려는 그런 싸움이 돼버렸다. 이건 앞으로 유럽도 그렇게 되고 중국도 그렇게 되고 한국도 결국에는 그런 쪽을 따라가야 하는 흐름일 거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그렇게 됐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산업 중에 단연코 1순위는 반도체 산업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반도체를 많이 쓰는 도구를 만들게 돼요.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는 지금 한 3만 개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반도체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면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반도체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많이 쓰는 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와서 다 재택을 하는데 제일 많이 팔린 게 뭐냐면 노트북,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 덩어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상을 이끌어갈 반도체란 산업을 중국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80년도에 일본에게 줄 수 없어서 일본을 따돌렸던 미국과 똑같은 겁니다.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 보시면 지금 현재 어여어여 하다가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1등이에요. 무슨 1등이냐면 소비, 제조에 있어서. 80년대 미국이 반도체 이 설계는 꼭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제조만 아시아가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설계는 아니지만 제조와 생산, 그러니까 소비 이 모든 게 다 중국이 1등입니다. 결국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핑계로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라인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계획이고 유럽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똑같은 전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의 반도체 부품 기업들은 여기저기서 콜이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초청하고 했지만 사실은 불러들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갔다 왔고. 두 번째 이슈는 환경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명분, 환경.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 환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다 같이 자멸한다. 1.5도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우리 다 공감하고요. 다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미국은 이거를 명분으로 잡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탄소 국경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현대차가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가면 현대차 한 대가 제조될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시면 폭스바겐은 전년도에 12월 말에 세금을 냈는데 차를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1,300억을 탄소세 세금을 낸 거예요. 탄소 벌금. 이거 누가 만든 법이에요? 미국, 유럽이 만든 명분을 따라 환경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세금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때요?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건 너무 올바른 일이 돼버린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은 올바른 거긴 한데 참 묘한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빨리빨리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현대차도 전기차에 완전 적극적인 선언을 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첨단 산업을 갖고 패권 전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이제 인건비를 아껴서 다른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해 오면은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조 기지를 비싸도 돈이 많이 들어도 우리나라에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간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죠. 몇십 년의 흐름은 세계 어떤 거냐면 베트남에서 제조해서 갖고 와서 원가를 떨어뜨리면 회사가 커지는 그런 비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더 들더라도 우리나라에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조기지 이전. 이거 굉장히 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큰 이슈는 환경입니다. 환경으로 모든 명령을 따라야 돼요. 환경의 가장 큰 명분인 거죠. 그걸 하려면 자연스럽게 큰 정부가 필요한데 큰 정부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코로나인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국 중지 같은 거 왜 우리를 막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다 따르잖아요. 이게 이제 큰 정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10년, 20년 아마 그런 큰 정부 흐름은 그래서 저희가 금융 쪽에서 저희는 요즘 뭘 공부하고 있냐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그 뉴딜 시대, 그 다음에 린드 존슨 대통령의 The Great Society 이게 저희 금융시장에서는 화두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러니 과거하고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셋이라고 했고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보실 때 막 너도 나도 다 젊은이들이 주식한다 그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익이 나는데요.
뭐 제가 얼마 전에 뭘 샀는데 얼마 수익이 났어요. 막 이런 일들을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앉아 있는 건데 뭐 회사를 못 나가고 기업이 안 돌아가는데 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 왜 오르는지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도대체 왜 주식시장은 좋은 건지를 모르시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투기적으로 보이거든요. 너 조심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에는 다소 이유가 있다는 걸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미쳤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망자가 높은데도 기술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전년도 미국장,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3천을 돌파했어요. 5년, 6년 동안 갇혀있던 그 박스피라는 걸 왜 하필 코로나 때 돌파하냐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도대체 경기와 주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기와 주가가 다른 것 중에 첫 번째는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를 그대로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시장에는요, 상장된 기업이 직원이 최소한 5,000명, 10,000명인 회사들만 상장을 해요. 자본 그 매출이 1,000억 이상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평소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되고 코로나 때문에 해고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여는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조차 차별적이었다는 거죠. 일자리 감소를 봤을 때 자기가 연 수입이 낮으신 분들은 일자리를 너무너무 많이 잃었던 거예요. 작년도에. 그런데 일자리가 높았던 사람들은 보시면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자리 실업에 있어서 차등이 있더라는 거죠. 오른쪽은 보세요. 기업이 문을 닫고 해고한 숫자도 종업원 수가 9인 이하인 기업은 어때요? 80%, 90% 문을 닫고 해고를 했는데 종업원 수가 엄청 큰 회사들은 전혀 문 닫은 비율이 낮습니다. 특별한 업종 외에는. 이걸 보면 그러면 그런 문 닫지 않고 해고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걸로 봤을 때 크지 않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어때요? 단단하고 높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본 기업들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언택주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오히려 별 손해는 본 게 없는데 이익 본 회사들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타당한 어떤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는 경기를 제조업을 통해서 느껴요. 제조업은 셧다운되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작년도에 실제로 중국이 섰더니 한국의 현대차가 문을 닫았거든요. 며칠이라도. 그러면 당연히 하루 며칠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제조업에서 보지만 실제로 그 제조업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는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제조업 회사가 10%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치명적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해를 보이는 기업들은 상장돼 있는 비율이 10%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 상장돼 있는 그 주식시장은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은 S&P 500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수년째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경제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을 그대로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를 약간 이해하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보셨을 때 실제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왜 높은지를 조금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조업이 10% 미만인 미국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조차도 이제는 IT 기업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의 1등부터 10등 안에 80% 이상입니다. 기술기업 위주로 변했어요. 이건 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미국과 유사한 구조. S&P 500이라고 하는 500기업 중에 기술기업이 차지하는 시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의 어떤 비중인데요. 이게 20%, 30%대까지 갔던 시대는 과거 오래전 이유는 처음인데 이런 기업들이 20, 30% 전체 시총을 차지하는 모습이 한국에도 나타났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에 반도체, 그러니까 BBIG라 그래서 인터넷, 게임, 뭐 이런 바이오 이 기업이 8, 90%를 차지하는 건 역사상 처음이죠.
그래서 한국이 3천을 갔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기술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기업은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이 극히 적은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꿋꿋하게 혹은 더 올라갔다라는 모습이 그렇게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 그러지 마라고 딱 말하기가 쉬운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현상이 그렇게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었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거라서 목사님들이 혹시 좀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같은 때가 왔을 때, 옛날에 금융위기 때 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지 개념 중에 또 하나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은 돈의 값으로 매기는 어떤 수치와 같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휘발유 33리터와 칫솔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 네, 답은 베네수엘라인데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저 휴지 한 롤 살려면 돈더미 저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살려면 돈더미가 저만큼 필요해요. 예, 왜 저렇게 됐나 봤더니 보시면 집중적으로 돈을 발행한 거죠. 뒤집어 말씀드려볼까요? 화폐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행하면 돈의 값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휴지 한 롤 사는데 지폐 이만큼 쌓아야만 되는, 무슨 말이냐면 구매력이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발행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나게 정부마다 돈을 발행을 했어요. 특별히 가장 많이 발행한 건 미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위험하다,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저렇게 많이 발행한 돈이, 저렇게 많이 발행한 화폐 때문에 결국에는 붕괴가 있지 않겠냐. 베네수엘라처럼 저렇게 닭 한 마리 사는데 이만큼 화폐를 써야 되는 저런 일이 오지 않겠냐.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는 저런 모습이 있었지만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 파란색이 뭐냐면 구매력이라는 거, 뭐냐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는 발행만 하지 없애는 일을 안 하니까요. 늘어만 갔잖아요. 이 화폐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의 값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표기하는 수단은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다면 돈의 값이 떨어지면 얘가 10만 원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조차 계속 달러를 발행했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라는 게 뭐냐면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고 돈값이 떨어지면 10,000원 갖고 옛날에는 장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 갖고 애들한테 10,000원 줘도 좋아하지 않는 돈이 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매력은 돈을 많이 발행하니까 떨어지는 거 다 이해되시잖아요. 좀 전에 베네수엘라처럼 똑같이 달러도 그랬어요. 파란 곡선이죠. 근데 오른쪽에 빨간 곡선을 보세요. 구매력과 딱 대비되게 올라간 저 곡선은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 시장입니다.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돈으로 표기하는 주식의 값이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고요. 미국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통화, 이 달러라는 것이 가진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위치 때문에 발행을 많이 해도 전 세계가 그거를 소비해 주고요. 제가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를 드리면, 저희도 그 98년도 이때 그 국가 부도 사태 갔을 때 사실 다른 모든 경기가 나빠서 건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유일하게 달러가 너무 없어서 온 외환위기였거든요. 지금도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다른 게 건전해도요, 달러가 너무 부족하면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서 다들 우리나라도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무슨 말 합니까? 외환 보유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가 달러를 얼마큼 갖고, 우리나라가 달러를 얼마큼 갖고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막 열심히 발행을 해서 구매력이 저렇게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발행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 달러가 없으면 망해.
말도 안 되는 이게 기축통화국의 엄청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구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엄청나게 달러를 발행해서 그게 유통되면서 자, 이걸 잘 이해 안 되시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자동차 사오지 않고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뭔가를 수입해요. 싼 물건들을 수입한 다음에 뭘로 지불하나요? 달러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그 달러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냥 찍어낸 거예요. 100불 발행하는데 뭐 1불 들 정도로 그냥 그 종이돈을 발행하는데 돈이 원금이 안 들어가요. 별로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요? 그 원료값이 안 되는 거예요. 100불짜리 발행하려면 1불 정도 원금이 들어간다면 99불이 남잖아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뇨리즈라고 합니다. 시뇨리즈. 돈을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의 권리 같은 건데 99불이 남아요. 그냥 100불 발행해서 중국의 물건 갖고 온 다음에 100불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기축통화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미국이 엄청난 돈을 찍었어요. 어느 나라보다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얘가 유통되지 않으면 달러가 흘러가지 않으면 미국 내에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너무 돈을 많이 찍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흘러나가게 되면 이번에도 또 엄청나게 찍은 돈이 자연스럽게 소화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어렵지 않은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제가 경험하는 한 여러 번 반복된 일인 거죠. 위기 때마다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띄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금융시장의 그런 그 모습은 조금 다르다. 특별히 달러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힘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너무 많은 발행이 일어났다. 화폐 발행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거꾸로 그런 어떤 달러 기축통화 구조에서 오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미국은 GDP 성장률이 떨어질 때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80년대까지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막 6, 7%라면 미국은 1, 2%, 2, 3%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2, 3%대로 경제 성장률이 4, 5%대로 떨어진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가 수직으로 오른 때는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아주 낮아진 때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죠.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지만 반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60년대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은 화폐에 의한 현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 돈을 보증해 주던 그런 금태한 시대가 끝나고 종이돈으로만 돌아가는 시대가 와서 그렇다라는 거고 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금이 어느 정도 돈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돈 자체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거나 물가가 폭등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저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후에 어려워지니까 이제 금과 달러가 연동되는 종이돈이 연동되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은 없고 이제 종이돈만 있는 세상이 되니까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값이 떨어지죠. 반드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달러 발행량과 주식시장은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대규모의 돈을 발행한 지금 시점에서 미국 시장은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러다가도 부작용이 오는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될 것 같냐? 제가 본 여러 번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이러다가 저렇게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부채가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미국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제가 내용을 막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저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의 저 사람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이제 트윗에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부채를 졌을 때 그 부채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소해 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달러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부채를 해소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에 부채가 미국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는 자기가 볼 때 넌센스다.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건데요. 제가 볼 때도 저도 금융시장에 20몇 년 있었지만
사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은 그렇게 부채를 계속 이제 줄여온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1억 빚을 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10년 뒤에 갚게 되면요. 지금 저한테 1억은 큰 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10년 뒤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상태의 1억은 지금의 마치 3천만 원 정도의 부담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의 1억 갖고 할 수 있는 양이 3천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 갖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리고 시간만 끌어서 갚으면 부담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국이 돈을 찍어낸 다음에 시간을 끌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해서 부채 부담을 줄여오는 방법을 오랫동안 써온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이 기축통화국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부도날까봐 너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본 걸로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금융시장은 사실 되게 상식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이 계절처럼 어떤 장세의 변화가 있고 저 장세들 중에서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어떤 금융 장세가 있는데 이때는 경기가 좋아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주가는 아주 많이 오르는 이때가 있는데 이때는 주가를 올려놓는 요인이 실적이나 경기가 아니라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풀어서 오르는 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건 너무 이제 모래성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순환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생전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 장세는 서서히 이 돈에 의해서 실적과 경기가 따라주는 장세로 변화되고 되고요. 그거를 계절에서는 여름이라고 하고 그게 순환을 하면서 소화가 되는 그래서 겨울 봄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버블이라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라거나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저희가 느끼는 어떤 자본주의의 변화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의 부자와 지금 부자가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그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넓이가 부자를 말해줬습니다. 지금은 부자 순위하면 그냥 다 주식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1순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다 누구냐면 큰 회사의 소유주들이죠. 예, 그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주식 부자가 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부라는 게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런 거대한 거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든지 그 밑에 있는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같은 사람은 그 애플이나 아마존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에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면서 또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는 요즘 자본주의 방법은 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의 주주가 일찌감치 되든지 이런 거죠. 저희도 약간 여기서 배워오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기업에 주주가 된다는 건 현재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데 성장하는 기업,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의 그런 기상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10개를 챙기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20대 기업을 꼽았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서 1989년도 전 세계 기업 20개 순위를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재팬이에요. 89년도에는 20개 세계 기업 중에 거의 3분의 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더라고요. 너무 생소하시죠? 미국이 일본을 밟아버린 그런 정리한 다음에 지금과 같아졌지만은 사실은 이만큼 30년을 유지한 그런 기업들이 없고 그상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에는 7개가 우리가 다 아는 기술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거 다 기술 기업이에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지금 기술 기업이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근데 왜 기술기업일까라는 부분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대해서 시각을 가질 때 조금 도움이 될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정확하게 테크놀로지 기업이 돈 버는 게 달라졌어요. 저 EPS라는 게 지금 보시는 EPS가 뭐냐면 earning per share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란 말인데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좀 흐린 파란색과 하늘색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까만색은 옆으로 가잖아요. 저걸 어떻게 구별한 거냐면 기술기업은 하늘색, 그 외에 넌 기술기업은 까만색인데 기술기업은 계속 이익이 올라가죠. 그런가 하면 까만색은 옆으로 가고 적어지는 거죠. 왜 기술기업이 저렇게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냐? 그것도 2010년부터라고 하면 사실 2010년은 지금 그레이트 리셋처럼 또 한 번의 리셋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에 의해서 전 세계가 다 놀랬던 거죠. 어떤 거냐면 신자유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에 빠졌던 그런 시기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2010년부터 기술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기술의 시대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저희가 돈을 벌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기업들을 기술 기업 중에서 고르는 게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왜 그랬냐라고 보면 세계의 흐름을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기술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세계화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시대입니다. 보시면 가트나 WTO 이런 것처럼 서로 국가 간에 리소스를 교환하는 걸로 부를 증가시키는, 세계 GDP가 그 교역에 의해서 증가하는 시기를 저희는 세계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역하려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죠. 운송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시대, 언제냐면 정확하게 197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간 회사는 해운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에 의해서 각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2010년부터 저런 물동량인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기술 기업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10년 전에 전 세계 10위 안에 3개가 에너지, 그러니까 원유 기업이었거든요. 자동차 기업 3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혼다, 토요타 막 이런 데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10위 안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상이 바뀐 거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왜 기술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면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하급수 기업은 뭐냐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산술 곡선이 있고 기하급수 곡선이 있는데, 산술 곡선은 이렇게 평탄하게 이제 옆으로 가는 곡선이라면 기하급수 곡선은 옆으로 가다가 어느 커브가 이렇게 확 생기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복리 효과 같은 거 말하는 아인슈타인의 복리 이럴 때 돈이 기하급수 곡선으로 이제 불어나는 거를 복리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기하급수 곡선이 기술 기업에서 나타나는데 의미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에는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데 1조 기업이면 엄청난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20대, 30대 막 이런 기업 안에 들어간 아주 엄청난 1조가 되는데, 최소한 포춘 500대 기업이라든지 최소한의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도 최소한 20년이 걸렸거든요. 시총이 1조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단 6개월 만에 1조를 가는 기업이 수도분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인 거죠. 시총이 1조를 가는데.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데 산술 곡선으로 성장하지 않고요. 기하급수 곡선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냐면 기술 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기존의 기업보다 투자금이 덜 들어갑니다. 제가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요. SK텔레콤과 여러분 아시나요? 유튜브가 매출이 똑같았어요. 2018년 1년 매출이. 그런데 똑같은 그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어떤 그 투자금이 어떤 걸까요? 땅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그 망을 깔았어야 되고 통신망에 의해서 서비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투하 자본이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거겠습니까? 유튜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유튜브는 컨텐츠 회사예요. 그런데 유튜브는 무슨 특징이냐면 자기네 회사가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 누가 제작해요?
각 사람이 제작해서 올린 거예요. 유튜브 아시죠? 다 사람들이 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회사인데 자기들이 이 동영상을 제작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찍는데 가장 유명한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데거든요. 그 회사가 드라마 한 편 찍으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유튜브는 한 건도 돈을 들여서 영상을 안 찍으니까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튜브 회사 직원들 관리비만 들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들여서 매출이 SK텔레콤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잘 생각해 보시면 유튜브는 들어간 돈이 적으면서 이익이 똑같이 덩어리가 나오면 그 이익 비율이란 게 어떨까요? 엄청 높겠죠. 원금 들어간 투자 자금이 있어서 그거 빼고서 이익 난 걸 따지는 게 이익이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은 이만큼을 집어넣어서 이만큼을 벌었다면 유튜브는 이만큼을 안 넣고 요만큼만 넣는데 이만큼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로 볼 때 어느 게 더 비싸야 되나 하고 본다면 돈이 조금 들어가고 이익이 많이 남는 데가 당연히 주가가 비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 6개월 만에 시총 1조를 가는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기술의 시대는 어떤 거냐면 기술에 의해서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이익을 빨리 내는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의 성장이 천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옆으로 가지만 아주 급한 경사로 상승을 하는 그 능력이 기술에서 온다. 왜? 기술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보시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내는 회사,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네, 현대차가 차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품 라인이 필요하고 조립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 모터스는요, 딱 초등학교 운동장 하나만한 크기에서 하룻밤에 한 대씩 찍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땅값도 적게 들고 직원 수도 100명밖에 안 들고 그런데 차는 똑같이 한 대씩 찍어내면 들어간 게 적으니까 제가 내는 이익은 얼마나 이익률이 높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반 자동차 회사보다 빨리 올라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3D 프린트라는 기술에서 온 건데 이거는 누군가 독점했고 거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회사들도 아주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도 1, 2년 만에 엄청난 값을 하는 기업이 돼버릴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기술 때문에. 밑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못 드리는데 기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단가를 하락시킵니다. 빠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 기술이 저희가 한 10만 년 전에 유명하게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1억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보험회사가 무료로 해줍니다. 보험 가입하면은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겠어요. 수요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하는 회사는 별로 얼마 안 되는 돈을 빨리 벌겠죠. 현금이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겁니다. 이런 시대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는 기술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것들이 엄청 커지면서 저희가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술 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10년이 지나면은 이 기술 기업만 투자한 거하고 그러니까 기술 기업 위주에 투자한 거하고 전체를 투자한 게 차이가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있는 파란 색깔, 하늘 색깔은 코스피에 10년간 투자한 거고요. 맨 위에 있는 그 나스닥에다 투자하는 건 나스닥은 뭐냐면 미국의 기술 기업만 투자한 지수거든요. 9배 차이 납니다. 10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한 기업 차이만 기업이 아니라 인덱스만 투자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희가 좀 참고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적금이라도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적금 같은 거 할 때라도 나라나 그다음에 기술 기업 위주로 투자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저희가 그럼 이런 제가 말씀드린 변화를 저희 삶에 이게 이제 삶이 아니고 생활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금융에서는요. 다 같이 오르지가 않아요. K-쉐이프라 그래서 그 차등이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K에서 위로 올라간 것과 있고 밑으로 간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화면 보실래요? 보시면 하나는 위를 갔고 하나는 위로 못 가고 옆으로 갔죠. 하나는 뭐냐면 선진국이나 그 다음에 아주 이 기술 기업이 주도가 된 국가들이고요. 밑에 파란 색깔은 나머지 신흥 국가들이에요. 똑같이 작년도에 주가가 올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뭔가 그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에 대한 어떤 금융 상품을 할 때 이제
나라마다 다 똑같이 결과가 오는 건 아니고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신 것처럼 길게 봐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저렇게 계속 우상향을 해왔는데 반해서. 왜냐하면 아까 기축통화국이라고 그랬죠. 중국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중국은 엄청 기회의 나라고 성장의 나라인데 저렇게 이 투자를 해서는 안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꼭대기를 찍었다가 폭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또 폭락했다가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뭔가 저희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저 차이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옛날에 샀던 사람은 지금도 본전이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술 기업 위주로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국영지에 있는 산업들은 오래 지나면 점점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GM, GE 얘네들이 미국의 정말 자존심이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주요 지수에서 탈락될 정도로 이제는 국영지 산업이 될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플, 구글들의 시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어떤 금융상품을 할 때는 좀 이런 어떤 차별화, 차등 이걸 좀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위로 다 솟아 있는 것들 지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제 키워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막 솟아 있는 것들은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GM, 쉐브론 옛날에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계속 밑으로 옆으로 가죠. 장기 투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예, 저런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이름도 해프레라고 그냥 써긴 했는데 저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금으로 추천드리는 적립식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권에 한 20몇 년 있으면서 이제 목돈을 모아야 될 일들이 저한테도 있잖아요. 2년, 3년 이렇게 돈을 좀 모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은행에 적금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실히 경험해 본 건 이런 펀드들에 매달 은행에 적금 붓듯이 넣으면은 은행 적금보다는 항상 좋았어요.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쌓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걸 그래서 일부러 코로나가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적금을 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대폭락이 왔잖아요. 보시면 중앙쯤에 이렇게 깊게 패인 거 보이시나요? 저렇게 깊게 패이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뭐 적금 들고 뭐 상품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낭패죠. 생각도 안 하는데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 매달 저긴 100만 원이야 매달 10만 원씩 제가 추천드린 저 3개의 펀드에다 가입을 똑같이 10만 원을 3만 원, 3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셨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코로나라는 그런 아주 급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샀기 때문에 적금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40%대 그러니까 연으로는 20%대 정도 나와 있는 결과를 내는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이 적금은 언제 제일 수익률이 적게 나오냐면 펀드에다 적금할 때 옆으로 평탄하게 갈 때 수익률이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약간의 변동 때문에 적금 금리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렇게 푹 떨어지면 오히려 길게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싸게 샀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적금, 펀드로 적금하는 건 전혀 다른 논리예요. 생각하시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은행 적금을 안 하죠. 제가 애들하고 뭐 차를 사든 뭐 어떤 걸 계획했을 때 저는 다 전부 펀드 적금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라고 그 날짜하고 이런 거 다 넣어드렸습니다. 저거 실제 숫자들이에요. 저 3개의 펀드를 실제로 2년 동안 하셨으면 저 결과가 나옵니다. 거짓말 전혀 아닌 거죠. 대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뭔가 성전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갚으셔야 될 상황들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먼저 대출 받거나 이런 자금을 넣어서 성전 건축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돈을 모아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 갚아야 되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지금 적금 드시면 막 인터넷 뒤져봤자 1.8, 2.0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2.0 금리는 어떤 금리냐면 저희가 금융에서는 7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2%면 72를 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저축을 하면 이 금리면 몇 년 뒤에 더블이 되는지
내가 저축한 돈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 더블이 되는 시간을 따지는 게 72 법칙인데 72를 2로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한 8년 이렇게 되나요? 2배가 되는데 38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직장 생활 막 이럴 때 15%대 금리였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15%면 72를 15로 나눠보세요. 3, 4년 막 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을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하면 안 쓰고 안 있고 뭔가 저축을 하면 4년 뒤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와 지금 2% 시대는 1% 시대는 목사님들이 만나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쓰고 안 입어서 계속 은행에다 넣으면요. 30년이 지나야 2배가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15% 시대도 살았고, 8%, 9% 시대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젊은이들이 암담하게 느끼는 건 2%, 1% 시대에 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세상의 금융에 대한 변화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좀 잘 설명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황된 얘기처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금융에 의한 어떤 그런 변화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겁니다.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저 적금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황된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수십 년을 저 기반으로 살았고 제 인생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아왔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었지만 사실은 좀 활용하실 만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뭐 돈을 모아서 갚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런 방법도 꼭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좀 짧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목사님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출 같은 거를 받으셨기 때문에 금리에 관련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받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분들의 계좌에서 나가는 그 은행 이자가 만약에 금리가 상승기에 들어가면 그 이자가 되게 크게 뛸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매달 내는 이자가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세로 점점 가게 됩니다. 이건 언제 제가 경험했냐면 2008년, 2009년도에 기아차가 자금이 필요해서 채권 발행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채권 안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미 기아차는 부도 나서 현대차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채권은 안 사겠다고 하면서 BW는 사겠다고 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은 회사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기아차는 해외 부채가 많은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환율이 1,600원이 됐거든요. 기아차 입장에서는 800원일 때, 그 전전달에 환율이 800원일 때는요. 100억의 이자가 한 달 이자였다면 환율이 1,600원 되는 그 달부터는 200억씩 내야 됩니다. 이자를. 그냥 앉아서 한두 달 만에 이자가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아차 투자 못하죠. 이자만 그게 불어났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환율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금리 상승기로 들어가면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다 신용 조건이 다릅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자가 좀 높아도 빌려서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 이자가 튀는 속도가 차별적으로 튀어요. 직장이 아주 좋고 부동산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자가 얼마 안 튀는데 안 올라가는데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 그런 신용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면 이자를 확 올려버립니다. 이걸 결정을 누가 하는데? 은행이 하거든요. 은행은 이제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면 부채를 이제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게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이자를 내도록 요구하는데 그게 이자 상승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지금 이런 금리 상승기 중에 어떤 그런 변화를 느끼시게 될 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제가 그래프를 넣어드린 건 보면은 사실 2013년도에 지금 주식시장과 똑같이 돈을 마구 풀었던 2009년, 10년, 뭐 이런 때를 지나서 2013년도에 이제 돈을 수거할 거다라는 요즘 금융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란 말이 제일 유행이거든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막 풀었던 돈을 수거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2013년도에 이제 예고됐거든요. 그때 지금 박스칸 보이는 거 보이시죠?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미 많이 예고됐기 때문에 저렇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당시 한국에 그 당시 저는 대치동에서 지점장으로 센터에 있었어요. 타워팰리스 분들이 야, 한국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미국 금리가 2013년도 1월 달에 1.5로 시작했는데 말에 3.0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2배로 올랐다는 소리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금리가 상승했는데 한국은 미국처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그럴 거라 그러셨죠? 똑같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워팰리스 계시던 분들이 30년 국채 처음 나와가지고 투자했다가 3개월에 20% 손해봤습니다. 금리가 튀면 채권값은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기를 천천히 오를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금리가 빨리 올라가겠어? 라고 했는데 2013년도에 똑같이 예상했는데 미국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때도 전 세계에서 미국만 좋았어요, 경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그럴까 보시면요. 미국만 경기가 좋잖아요. 다 나쁘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좋고 미국만 좋고 나머지 안 좋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채권을 사거나 미국 예금을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안전한 통화의 예금인데 한국하고 금리가 똑같아요. 미국 걸 하지 누가 한국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빼서 미국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갈 때 팔고 나가죠?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 안 좋아지고. 그래서 2013년, 14년 막 이럴 때 16년도까지 프레질 파이브라 그래서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이 위험하다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왜? 거기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당한 나라는 더 어려워졌던 거죠. 지금도 공교롭게 미국만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왜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똑같다 이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 꽉 권유드리고 싶은 건 이제 부채 상환 계획 이런 걸 조금 이제 가다듬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그 금리가 많이 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신용이 좋고 뭐 이런 직장이 좋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그런 이자와 지금 막 너무 금리가 높아진 분들의 그러니까 교회가 갚아야 되는 커다란 높은 이자를 서로 교환하면서 약속에 의해서 갚아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하셨던 분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거 지혜다. 교회 안에서 신용이 굉장히 좋은 분들에게 약속을 이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은 분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오고 교회의 빚은 그 돈으로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10%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분은 3% 이자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7% 이자를 계속 세이브해 가는 거죠. 대신 교회는 이분에게 약속한 만큼 뭐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갚아가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분을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 정말 지혜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누구라도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교회가 가진 부채의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똑같이 7년이 걸리더라도 똑같이 3년이 걸리더라도 금리가 이제 이자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하면서 조금씩 이자의 부담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도록 플랜을 세워보는 게 좀 필요하시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저처럼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신용이라든지 신용에 의해서 금리가 다른 걸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금리 상승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돈에 대해서 누구라도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챙겨봐야 될 때가 됐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챙기면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생뚱맞은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이걸 지혜로 사용하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팩트만 말씀드렸으니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 팩트를 들으시고 이거를 목사님의 그런 부분들에 잘 반영하실 수 있으셨으면 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소통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맞춰 재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리부트라는 주제로 12주간 열리는 횃불회는 언택트 시대에 본질을 붙들고 애쓰시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고명진 목사님과 만나교회 담임이신 김병삼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